오늘은 회사 인수 시 영업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회계와 관련된 어려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회사가 본인의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사업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인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표가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거에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투자자로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도에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국내 기업의 사업 보고서에서 회사 인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이 회사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은 이 인수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좁은 주제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요 내용은 지금 이제 다트에 다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제 공시가 된 회계 자료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제가 주요 부분만 뽑아왔어요. 우선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헥토 클리닉이라는 이제 메디버디라는 이름이었던 그 회사를 100% 인수를 했습니다. 주식 전부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그 회사를 이제 사기 위해서 돈을 낸 거는 33억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해당 회사가 갖고 있던 순자산의 공정 가치는 어 마이너스 1억 5천 정도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본이 마이너스였던 것이고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억을 주고 빚을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회계상으로만 보면은. 근데 요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첫 번째로. 일단 그걸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거를 이제 두고 일단 숫자만 보면은 지금 33억을 주고 빚을 샀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 회계적인 가치라고 하면은 이 33억에서 마이너스 1.5억 정도를 뺀 값인 34.5억을 이제 영업권이라는 걸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업은 지금 돈이 음수였지만 이 기업을 샀는데 33억을 들일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고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도 그 돈 낸 만큼을 이제 재산으로 잡게 됩니다. 자산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일단 영업권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 회사의 가치가 정말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처음에 인수할 때 생각했던 가치인 34.5억 정도가 되느냐에 대해서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명확하게 따질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창출해내는 현금이나 매출 이런 것들로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영업권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생각 방식에 대해서도 이 주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권은 취득 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의 순 식별 가능 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무형자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요 이제 계산된 방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각에 대해서는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나 매년 손상 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 차손 누계액을 처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일단 상각을 안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손상 검사를 매년 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게 원가에서 손상 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해요. 이제 만약에 손상이 있다. 영업권이 실제 이거보다 가치가 좀 떨어졌었다. 우리가 생각한 게 처음에 생각한 거랑 달랐다. 라고 한다면 그때 손상 검사를 통해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영업권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5개의 기업이 영업권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5개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영업권을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위에 두 개는 상각이 안 됐습니다. 금액이 같죠? 전기말하고 단기말하고. 근데 빅솔이라는 회사는 상각이 조금 됐어요. 조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주석을 읽게 되면은 요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 가능 가액은 사용 가치 계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회수 가능액이 비교 대상 장부 금액에 미달하여 100만 원의 손상 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1억 정도를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 가능 가액이 지금 장부 금액보다 이 장부에 있는 이 영업권의 금액보다 1억 정도 좀 낮아서 이제 1억을 손실로 인식을 했다라고 적혀 있네요. 나머지는 이제 뭐 손실로 인식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 기업은 과거 실적과 미래 시장 변동에 따라 기대수 근거하여 매출 성장률을 결정했고 뭐 이런 내용 할인율도 이제 반영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회수 가능 가액이죠. 이게 마음대로 막 정하는 값은 절대 아니어야 하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 가액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보면은 그것도 여기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영업권에 대한 상각은 회수 가능 가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이 영업권보다 낮은 만큼을 생각한다. 여기서 이제 살펴봤죠. 첫 번째. 그리고 근데 그 회수 가액의 산정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분명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매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상이 매년 이제 볼 거긴 한데 손상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만 본격적으로 이 회수 가능 가액을 산정한다고 해요. 이게 조금 애매하죠, 이 기준이.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수 가능 가액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를 핵심적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제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회계에서의 그 이 회수 가능 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을 한 거다라는 걸 이제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제가 말을 하면서 좀 정리가 잘 안 됐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를 했으니까 믿어달라 그겁니다. 네, 믿을 수 있는 값일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정말 이 인수한 금액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영업권으로서 타당할까? 당연히 저 영업권으로 이제 샀기 때문에 회사는 그렇게 가치가 있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야지 수익을 이제, 이제 투자를 한 거 그 이상으로 벌어들일 테니까. 근데 회계상으로는 일단 저렇게 잡는데 실제로 저게 맞느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다시 저거를 판단해 본다면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닌데 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회사의 돈을 잘못 쓴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회사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가 공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투자자들도 따져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 방식의 한계는 이렇게 방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회수 가능 가액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투자자들이 따져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회수 가능 가액을 이 방식이 공개된다고 해서 타당한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면 그건 확실하게 검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게 딱 저 값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방식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올바른 투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어, 판단이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의 한계보다는 그 투자라는 그 불확실성을 수반한 투자의 한계가 있다는 게 예측 가능성의 한계가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조금 간단하게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해당 기업의 과거 인수 혹은 투자 성과를 평가해서 현재를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과거에도 인수를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는 헥토클리닉과 코드에프라는 두 가지 회사를 인수를 했지만 요 위에 것들은 이 세 가지는 과거에 인수한 애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 과거에 인수한 애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투자한 거 대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투자였는지, 이 과거에 했던 투자가 정말 잘한 투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면 앞으로도 현재 인수한 것도 높은 확률로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당연히 사람이 이제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투자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장기적으로 집계를 해보면 그 사람이 투자를 잘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평균을 냈을 때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의 능력이 사실 투자 능력이라고 하면 쉽게 그 없어지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성적을 통해서 미래의 성적을 가늠을 하는 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 투자 인수한 걸 평가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가지고 이 투자를 좀 어, 투자가 잘 된 거다라고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사실 이 회계상으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빚이 더 많은 회사, 자본이 마이너스인 회사를 인수하는 게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 과거의 헥토 이노베이션과 헥토 헬스케어 그리고 빅솔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두 가지 회사 같은 경우엔 특히 첫 번째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인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아주 그 성장도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잘 인수하거든요. 그래서 인수하는 역량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좋은 투자를 한 것들이 못한 투자를 한 것들과 다 합쳤을 때 더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이번 투자도 좋은 방향으로 투자가 됐을 것이다라고 저는 어,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런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일까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좋은 투자 이제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 투자도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회사 인수 시 영업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은 그 생각하는 방식이 터무니없는 방식이 아닌 이상 어, 회계상으로는 최선의 방식으로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방식일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 회사 인수 시에 영업권을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영업권의 장부 가치를 20년 동안 정액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권의 공정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낮은 금액만큼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영업권의 가치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는 생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량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위와 크게 어떤 방식의 우열이 있지는 않다고 보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식은 최선의 방식은 요거 정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이 방식은 사실 이 방식의 한계는 어디서 오냐? 투자 자체의 불확실성에서 온다. 그래서 그 투자 자체의 불확실성이라는 그 한계는 이제 해당 기업이 과거에 인수 투자했던 성과를 평가해서 현재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보완할 수 있다가 오늘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이제 평소보다 좀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만약에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 혹은, 이제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